프롤로그 30대 초반 일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수익이 완성되다. 학창시절 내내 나 인생은 세 개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공부, 돈, 외모. 성인이 됐는데도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다. 나는 여러 치트키들을 알게 되었다. 이 지식들 덕분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라 느꼈던 공부, 돈, 외모 레벨을 바꿀 수 있었다. 세 개의 벽은 허물어져 갔다.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는 걸 믿고 치트키를 획득하면서 인생은 변해갔다. 4년이 지나자 매달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후 더 많은 경험치를 쌓아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억씩 버는 자동 수익이 완성되었다. 다시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보다 행복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며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나는 인생의 공략집이라고 생각한 이 특별한 방법들의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책엔 내가 겪은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치트키가 담겨져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10년 전 나에게 이 책을 전해주고 싶을 정도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1단계 자의식 개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놓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 합리화에 빠진다. 스스로가 얼마나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쳇바퀴를 돈다. 나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싶다. 단 한 단계라도 생략한다면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이 노력들의 연쇄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힘을 쏟다가 포기한다. 혹은 자기 합리화를 하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영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노력들을 통해 일정한 패턴과 배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냈다. 그게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인해 합리화를 하고 언젠가는 주인공이 될 거라는 희망으로 산다. 인간은 무의식, 자의식, 유전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야 한다. 무의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자의식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유도하여 발전을 가로막는다. 우리의 유전자는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 결과 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인생을 망친다. 먼저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꿔낼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하더라도 무의식은 거부한다. 이 기제를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스토리이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개 듣게 된다면 무의식의 균열이 생긴다. 이 균열을 만든 뒤 역행자 7단계 모델을 통해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1단계 자의식 개체.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하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이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피라는 결정을 한다.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한다. 2. 정체성 만들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이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은 없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근접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2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평범한 인간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 인생을 갉아먹힌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고 그걸 고친 사람만이 발전한다. 유전자 오작동이란 우리의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원시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위험이다. 이 잘못된 본능이 클루즈다. 빛을 보고 날아가도록 프로그래밍된 나방이 죽고 말듯이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 머리와 몸에 심어진 원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해 고통을 겪는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클루지를 잘 이해한 사람은 그릇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난다. 4단계 뇌 자동화. 앞의 방법들로 본능의 꼭두각시 끈을 잘라냈다 하더라도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못 얻는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책을 봐도 알 수 없고 5,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 버는 것도 그렇다. 머리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어야 한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의 판단 중에서 5개의 좋은 판단을 하고 5개의 판단을 그르친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떻게 되나?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하루 한두 개씩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는 3650일간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무시무시해서 인생의 격차는 벌어진다. 그 결과의 값은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근육 운동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가 좋아도 테니스 라켓을 처음 잡은 사람이 좋은 경기를 할 순 없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전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인다. 그러나 역행자는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천 번 패배를 한다. 선수들은 자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하게 된다. 뛰어난 선수들은 승리보다 패배를 해야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부자 되기 게임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패배해봐야 한다.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라는 쳇바퀴를 통해 패배에 직면하고 다시 레벨업이 반복되면 어느 사이에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챕터 1.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되었나?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면 인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떤가? 당신의 무의식에선 헛소리마 등의 방어 기제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어 기제의 균열을 내지 못하면 당신은 변하지 못한다. 무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 당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50개쯤 들으면 된다. 이번 챕터에서는 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1막, 세계의 벽, 인생에서 절대 넘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것. 명진아, 넌 머리가 돌이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16살 나는 반에서 35등이었다. 내 앞뒤로 있는 친구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는데 꼴찌에 가깝다니. 이 즈음 나는 더 큰 슬픔에 밀어넣는 일이 생겼다. 짝사랑하던 여자 K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무리에서 뽑은 우리 반에서 가장 나쁜 남자 1등이 된 것이다. 신이 원망스러웠다. 부모님도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었는데 나만 유독 못생긴 것 같았다. 세상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았다. 학교에 나가지 않으니 1학기 성적은 거의 F였다. 20살 겨울 인생 최대의 터닝포인트를 만난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누나가 명진아, 안산중앙도서관이라는 데가 생겼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 말했다. 가봤다. 책이 잘 읽지 않았던 터라 뭘 골라야 할지 몰랐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해주는 책 없나? 그러다 자기 개발 코너에서 대화법 책을 한 권 뽑아 읽기 시작했다. 자기 말을 하기보단 경청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책을 보니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었다. 경청하라는 것, 리액션 잘해주라는 것, 어설프게 조언하지 말라는 것 등. 나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영화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용해 보았다. 심드렁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다르게 반응했다. 처음엔 고민을 털어놓다가 상담을 하기도 했다. 책의 위력을 실감했다. 어린 시절 나는 게임을 잘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나는 집에 가서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공략집을 몰래 읽었다. 친구들은 수백 판 게임만 하지만 나는 게임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공략집을 읽었다. 대화법 책 덕분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즈음 나는 게임에도 공략집에 있듯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고 생각했다. 평생 책이라고는 읽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자니 자신감이 생겼다.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들을 읽다 보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중고등학교 때 똑똑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책을 읽으며 알게 된 내용들만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늘어난 대화 스킬 덕분에 친구들도 나를 좋아했다. 대학에 새로 들어가면 얘들처럼 똑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 대학에 가보자.
이막 하루 2시간 기적의 시작 역행자의 첫 번째 단서 21살 다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열망은 생겼지만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다. 독학을 선택했다. 수능용 공략집을 발견하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재미난 사람 둘을 알게 됐다. A는 30대 중반쯤 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다. 하반기에는 50대 아저씨 B를 만났다. 어느 날 도서관 옆자리에 뚱뚱한 아저씨가 앉았는데 나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다. 내가 사과하자 커피 한잔 하자며 날 데리고 나가 커피를 뽑아주었다.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장까지 지내다 은퇴한 분이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서관에 다닌다고 했다. 이 두 사람은 1년간 외로운 독학 생활 동안 친구였다. 사회에서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이었으며 내가 잘 풀릴 것 같다고 말해주었는데 그게 큰 힘이 되었다. 내 수능 결과는 어땠을까? 그분들의 기대와 달리 나는 평균 4.5 등급에 머물게 된다. 왜 다시 실패했을까? 나는 책을 읽으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착각했을 뿐 세계의 벽은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자살 중독까지 느끼곤 했다. 그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내 인생을 가로막던 3가지 벽 중 공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방공립대이긴 하지만 안산이나 전주에선 반에서 3, 4등은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의 벽이었다. 대학 1학년 때 교내 과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대박이 난 것이다. 당시 전북대 과외 시장은 의대생과 영업과 혹은 수학과의 사범대학생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외 게시물의 전공과 과외비비 50만 원을 적을 뿐이었다. 내가 다니던 철학과를 포함한 다른 과학생들은 명함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흰 12년 공부해서 이 학교에 왔지만 나는 2년 공부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수능을 망쳤을 뿐 너에게 뒤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과외 구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다. 특이하게 하위권 전문가외라고 제목을 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영어와 수학의 등급을 끌어올렸는지를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러자 놀랍게 전화가 빗발쳤다. 그때 이후 대학 다니는 내내 과외비로 매달 15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3,000원의 영화관 아르바이트생 때와 비교하면 7배나 오른 임금이었다. 예전에 시급 3,000원의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다. 2시간을 일해야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삼각김밥으로 때우곤 했다. 이제 시급이 2만 원이 되고 나니 김치찌개를 매일 사 먹을 수 있었다. 마지막 벽이었던 외모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나는 안산중학교 동창인 지안이와 살고 있었다. 중학생 때는 친하지 않았지만 21살 때 만난 지안이는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제까지 몇백억대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직 지안이만한 천재성은 보지 못했다. 21살에 만난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 되었고 매일 철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했다. 내가 전북대에 입학하자 지안이는 서울의 학교를 휴학하고 전주에서 함께 지냈다. 훗날 첫 사업의 동업자가 되기도 한 그는 꾀주지한 나와 달리 멋있는 친구였다. 어느 날 잠에 빠져 있는데 나를 빤히 보는 느낌이 들었다. 지안이었다. 무슨 일이야? 일단 자,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 산막 배수의 진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날 지안이는 쇼핑을 가기 전에 호언장담했다. 철학과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명진이 너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줄게. 어려서부터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나는 반에서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성에게도 거절만 당했다. 지안이는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모두를 뜯어고쳤다. 나는 정말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다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안이의 약속 이후 나의 삶은 달라졌다. 그렇게 사람다운 꼴을 갖춰갈 때쯤 갑자기 지안이와 멀어지게 되었다. 지안이가 스쿠터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 집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나는 혼자가 됐다. 하지만 지안이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다음 해에 첫 연애를 시작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불같은 사랑과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애초 철학과에 지원할 때 나는 철학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대학에 와본 결과 철학과 교수님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대학 내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시간 강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다. 전공 수업에서도 행복 같은 건 따로 가르치지 않았다. 인식론, 형이상학, 가치론 등 지식만 배웠다. 철학에 실망을 느낀 나는 몇 년 전까지 공부하던 심리학을 다시 파고들었고 심리학과 전공 수업도 들었다. 그런데 최신 이론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옛 이론만 답습했다. 강의 수준도 실망스러웠다. 4년 전 겨울처럼 24살의 나는 다시 도서관에 처박혀 2달 내리 책만 읽었다. 사람의 행복에서 중요한 요소는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라는 신념도 이때 생겼다. 그의 겨울다리를 회복한 지안이를 다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떨어져 있던 1년간 각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 문제를 자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똑똑하다 했지만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뿐이야.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 나 다리 부러졌을 때 사실 돈이 없었어. 병실 옆자리에 웬 동네 건달이 난동을 피웠어. 그런데 그 사람도 돈이 없어 고민하더라고.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 건달이랑 정말 다를까? 우리의 대화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나와 지안이는 소셜 네트워크를 떠올렸다. 영화를 보면서 돈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 그동안 공부한 지식이면 거의 모든 남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애인이랑 헤어졌던 애들도 내가 상담해 준 뒤 다시 잘 만나고 있잖아. 이걸 팔아보자. 딱 월 50만 원씩만 벌어보는 거야. 나도 과외 지겨워. 이렇게 매일 스쿠터 타고 다니다 동상 걸리겠어. 방학 동안 딱 월 50만 원 수익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리고 나도 얼마 전에 블로그 마케팅 공부하다가 시험삼아 무한도전 관련 글을 썼더니 조회수가 3만이 나왔어. 그동안 네이버 지식인 활동 많이 해서 계급도 높으니 그것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배수의 진을 쳤다. 나는 모든 과외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안이와 합숙을 시작했다. 그동안 2년간 이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놓지 않았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저자 연결하는 데 최적화된 상태였다. 우리는 2개월간 각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준비했다. 지안이는 웹사이트 제작을 공부했고 나는 마케팅과 심리학을 팠다. 사업과 마케팅 분야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책을 30권 정도 쌓아두고 읽어나갔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같은 건 아직 없었지만 모르는 분야에 들어갈 때 책을 20권쯤 읽으면 남들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게다가 이제는 2개월 후 창업이라는 목표를 떠올리며 책을 읽었다. 나는 이별했거나 연애 고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지? 그래, 헤어진 여자친구 있는 법을 검색했었어. 그 검색으로 네이버 지식인 작업을 하고 블로그를 써두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검색할 거야. 블로그나 지식인을 타고 온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하려면 전문성을 보여야 해. 칼럼이 중요해.
칼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면 된다. 후기가 있어야 한다. 후기가 없으면 나라도 믿지 않을 거야. 대학 때 내가 연애 상담에서 잘 되었던 친구들에게 후기를 남겨달라고 해야지. 또 내가 괴로울 때 했던 일이 뭐였지 고민 상담을 해주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봤지. 그럼 거기에도 칼럼을 쓰자. 읽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기를 2달, 2011년 1월 우리는 사이트를 오픈했다. 상담비는 5만 원. 우리는 초대박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여유 자금은 4만 원만 남은 상태였다. 지원이와 나는 일주일간 식빵만 우유 먹으며 버티자고 했다. 그렇게 식빵만 먹으며 3일이 흐르자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혹시나 싶어 웹사이트 메인 카피를 수정하고 상담료도 19,000원으로 낮췄다. 한 번이라도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 빵이나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 7시 문자가 나왔다.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다. 그때 지한이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명준아, 우리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자. 우리는 그 다음날 3천만 원을 벌어들이게 된다. 사막, 행운 뒤에 숨은 것. 이보다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2011년 3월 25이던 우리의 사업은 발전했다. 월세 22만 원짜리 방에서 살다가 3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건 기적과 같았다. 매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은 나날을 보냈다. 밤에는 시간당 20만 원을 벌면서 전재 상담사님 소리를 듣다가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내는 이중 생활을 이어나갔다. 3학년이 되자 모든 게 시시하게 느껴졌다. 차츰 전주에서의 삶이 무례해져 갔다. 내가 돈을 벌자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멀리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제주도 한 달살이를 떠났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상담도 하고 여행도 하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했다. 모든 사업은 처음 성과를 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 나와 지한이가 벌인 사업은 무자본 창업에 가까웠다. 사무실도 직원도 없었기에 들어갈 비용이 없었다. 처음엔 3천만 원씩 들어오는 게 다 우리 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제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650만 원 정도였다. 사업이 커지면서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자금 관리와 회계 경영은 지한이가 맡았다. 나는 상담글을 작성하거나 상담을 진행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CFO, CTO로 갈라진 셈이다. 우리는 이후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각자의 일에 전념한다. 나는 나대로 그 업계에서 전설적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 재회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소문이 나면서 인기가 치솟았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했다. 이별과 재회에 관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고민을 가진 내담자가 상담 사연을 작성한다. 2. 나는 사연을 읽고 둘의 상황을 심리적으로 분석한다. 3. 연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에게 해야 하는 액션을 제시한다. 문자 한 번으로 매달리게 만들거나 재회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재회 확률이 30% 미만인 경우엔 환불을 권유한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문자 한 번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의 감정을 뒤흔들어야 한다. 상대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악몽을 꿀 정도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5. 내담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상대가 매달릴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방안을 내담자에게 알려준다. 아울러 상대의 심리 변화를 설명해준다. 이때 수많은 사례를 듣고 겪으면서 어느새 나는 인간 심리 분석과 심리 시뮬레이션 전문가로 거듭났다. 5에서 10쪽에 이르는 상담 사연을 매일 5시간씩 읽어야 했다. 30분 정도 고민하여 창의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했다.
끝없이 통찰력을 요하는 작업이었기에 자려고 누워서도 독창적 해법을 연구했다. 오막, 인간의 그릇, 결국 사람은 제 그릇만큼의 돈을 모은다. 우리는 늘 눈앞의 목표를 염원하면서 살고 그것만 달성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담 결제가 한 번만이라도 돼서 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때가 차라리 행복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더 큰 하나가 게임 속 퀘스트처럼 펼쳐졌다. 지안이와 나는 여러 오해가 쌓여 갈라섰다. 나에겐 다른 동업자가 생긴다. 새롭게 사이트를 열어 마에 3천만 원 매출을 바로 뚫어낸다. 2015년 2월 1일 29의 사업 수익을 거의 챙기지 않은 채로 군대를 간다. 첫 휴가를 나와보니 회사가 이상하게 가고 있었다. 동업자와 직원들이 나를 배신한 정황을 포착. 두 번째 휴가를 나와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난치병을 얻고 6개월간 누워 지냈다. 이렇게 내 사업 초기는 아군의 연속이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지아니아와 헤어지게 된 것도 안타까운데 같이 일한 사람들마다 나를 이용하려는 모습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날 나는 마음을 고쳐 잡았다. 신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려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걸까? 난 이 고난과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고양시의 군병원에 입원한 6개월 동안 나는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다. 그전에는 심리학과 경영학 관련 책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다른 영역을 건드렸다. 세계사, 과학, 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다른 방향을 발전시켰다. 이때 읽었던 책이 부자의 그릇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겪었던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다. 이 책에는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가 스토리화되어 있었다.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화가 난 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지원이야 일하면서 3천만 원의 순수익을 냈지만 650만 원밖에 못 가져간 것. 다른 동업자와 일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사업체를 빼앗긴 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문제도 아니었다. 내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흘러넘쳤던 것뿐이다. 내가 잘하는 건 오직 상담뿐이었다. 경영, 회계, 세무, 총무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나 혼자서 수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다. 피날레, 거슬러 오르기, 돈, 시간, 정신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다. 누군가 이때까지 내 인생을 지켜봤다면 뭐라 했을까? 가난한 집에서 머리 나쁘고 못생기게 태어난 한 소년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30살의 병든 몸으로 제대한 나는 무일푼의 백수였다. 그러나 여러 싸움을 거치면서 획득한 경험치와 스킬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나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최적의 공략법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신이 보낸 시련들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그걸 밟고 더 크게 올라가서 역행자가 되고자 하였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 여기서부터 많은 이들이 아는 대로다. 31.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몸은 회복되어 스포츠를 즐겼다. 32.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 달 순수익이 8천만 원을 돌파했다. 짜청이라는 네임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6개월 만에 16만 구독자를 만들고 은퇴했다. 대부분의 시간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꿈에 그리던 스포츠들을 시작해 트로피를 쌓았다. 34. 그동안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익의 시너지가 났다.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뽑았다. 35. 정직원과 아르바이트를 포함 130명의 구성원과 함께 일한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드프 등의 메인 회사를 비롯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든다.
이로 인해 보유한 수십억의 자산은 20% 이상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후에는 욕망의 북카페, 위스키, 바, 인피니 등을 만들면서 자아 실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다. 공부, 돈, 외모의 세 개의 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나는 당신에게 무의식 균열을 내고 싶다. 때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영원히 200만 원 이상 버는 일이 없을 거야. 평생 공장에서 150만 원씩 벌면서 게임하며 살 거야. 하지만 성인이 되고 평생 안 읽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신념이 깨졌다. 감정이입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그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곤 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전까지 나의 무의식은 너는 열등한 인간이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통해 변하기 시작했다. 무의식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과거의 나처럼 책을 덮었을지 모른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무의식의 균열을 내길 바란다. 챕터 2 역행자 1단계 자의식 해체.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의식 때문이다. 성공한 친구가 정보를 줘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며 흘려버린다. 경제적 자유회로 이르는 책을 권해도 안 된다 라고 밀어낸다. 돈을 버는 실질적 방법론을 눈앞에서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의식의 꼭두각시이다. 내가 상담한 한 여성은 자의식 때문에 30살까지 모든 연애의 기회를 놓쳐왔다. 그나마 자신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치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서툴기 때문에 관계를 망쳐버린다. 연애 잘하는 법이라는 글을 접할 때마다 이런 건 한심한 여자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관계를 망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그토록 원하지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 자의식이 인간을 망치는 이유. 애초에 인간에게 자의식이라는 게 왜 있을까? 여러 감정과 지식을 엮어서 잘 반응하며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 자의식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까? 수많은 연구가 답을 내놓았다. 방향은 비슷하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급한 문제에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반응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는 대충대충 둘러대면서 뇌는 가급적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처리한다. 너무 따지지 않고 대강대강 문제없을 정도로만 적당히 속이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가성비 최고의 운영체제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는 자아가 남았다. 방금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자. 예를 들어 1년간 모았던 주식을 손절매한 상황이다. 물론 늘 그렇듯이 주가는 곧바로 치솟아 올라간다. 이제 뇌는 내 자아가 너무 엉망이 되지 않도록 답도 없는 이 문제로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온갖 이유들을 가져다 대며 행동을 합리화한다. 곧 큰 하락장이 올 거야. 남은 연금으로 더 급등할 종목을 찾아보자. 하지만 호가창을 빨갛게 가로지르며 오르는 그래프를 보니 이 정도 점차기 합리화로는 인지 부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희생양을 찾기로 한다. 이게 헛소문을 퍼뜨린 그놈 때문이야. 자의식 해체 3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를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함을 만들어주고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인다. 자의식 해체가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안 된다. 마음에 방음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먹히질 않는다. 챕터 3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수성가한 사람들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만큼은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유언을 하셔서 각성할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를 고졸 양아치 취급하는 게 화났고 결혼을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서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만날 확률은 낮다. 또 이러한 계기를 만난다고 해도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듯 이런 결정적 사건들은 인생을 바꾼다. 자의식을 해체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한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2018년까지 나의 정체성은 사업가였다. 2019년에는 유튜버, 2020년 이후부터는 작가, 그것도 베스트셀러 작가. 상식적인 사람이 이런 목표를 듣는다면 비웃을 것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계발서를 쓸 거야 라고 말했더니 다들 비웃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안 돼 라고 한정 짓는 순간 베스트셀러는 고사하고 평범한 책이라도 출간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 그래서 일부러 큰 목표를 세우고 주위에 그 말을 떠버리고 다니는 것이다. 당신이 믿는 만큼 우주가 당신을 도와준다 라거나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고대라도 간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제각각이다.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로 정말 돈을 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월 1억 8천만 원의 수익을 거두며 경제 유튜버 중 가장 유명한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한 가난이 계속돼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왔다.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느 날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발명가를 마주한다. 평범한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내 팬이기도 하며 28 나이에 연간 순이익만 30억 원 넘게 내는 청년이 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무시당했다고 한다. 특히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여자친구에게 이런 백수 만나지 말라고 뜯어말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복수하기로 다짐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계발서들이 계기였다. 그전까지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좋은 자기계발서를 100권이나 읽어가니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책에는 내 처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변화는 좌절, 열등감, 생존위기, 동기부여, 책 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난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난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킬까 고민할 거라 생각한다.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나는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수익이 생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당 수익을 최고로 얻는 게 전부라 여겼다.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이다. 나도 당시엔 재배 상담을 통해 시간당 22만 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수익이라는 개념에 더 사로잡혔다. 하지만 부의 초월차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수익 자동화 개념에 눈을 떴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사업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은 회사에 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매달 몇 억씩 벌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관인 우리 뇌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정체성에 맞추어 입력과 출력의 모드를 바꿔나간다. 최근 들어 나는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 전에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졌을 땐 세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최근 작가로 정체성을 바꾼 후에는 사업 얘기가 심드렁해졌다. 대신 매일 스포츠 관련 영상을 보고 골프 테니스를 치며 글만 쓰고 있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김승호 회장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뭐뭐가 된다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 쓰거나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또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손쉬운 전략 중 하나다. 100번씩 진심을 담아 소원을 써보면 무의식에 깊이 각인된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1. 책을 통한 간접 최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건강 고수가 되기로 한다면 건강의학에 대한 쉬운 책 10권을 독파하면 된다. 자수성가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일주일간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 시궁창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독서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면 대개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인데 여러 사람이 인정한 책이면 괜찮다. 앞서 말했던 인간에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이걸 이용하는 게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 2. 환경 설계. 유튜브 개설 같은 것이 사례이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선언하기가 좋은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뭐뭐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것 중 하나는 목표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걸 못 이룰 경우 벌금을 내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 책도 휴가지에서 2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담당 편집자에게 약속한 후 실패 시 1,000만 원 드리겠다고 말해놓은 상태다. 이상한 마케팅을 처음 창업할 당시에도 나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게으르고 합리화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옮기고 일부러 비싼 차를 빌렸다. 사무실도 각각 월 1,000만 원씩 내야 하는 곳으로 이사했다. 이런 식으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일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3. 집단 무의식. 2년 6개월 전 나는 유튜버를 은퇴했다. 그 당시에 잘나가던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다. 유튜버들은 완전히 이 세계관에 매몰되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는 것에 신경이 쓰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유튜버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세계관이 망하는 기분을 느꼈다.
나도 그랬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격을 당하면 망상에 빠졌다. 그러다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면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받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최근 내가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가지려 했다는 건 이미 말했다. 나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저절로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하게 됐다. 왜?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테니스 잘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 자유를 얻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할 뿐이다. 당신이 만약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경제적 자유를 먼저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의식을 해체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할게 여념이 없다. 나는 엄청난 사업가도 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밑바닥으로부터 자수성가까지 영역에서는 최상위권이다. 내가 운 좋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 이유 가운데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불신이 중요했다고 본다. 역행자의 주 개념도 무의식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인데 이 개념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순리자 역행자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 나는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나이대에서 0.01%에 들어갈 수익을 얻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만 매달 3천만 원이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나는 특별해. 이제까지 이렇게 잘 된 건 다 내 의지와 선택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 대다수는 자기의 머리만 믿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 자기 아이디어가 특별하다고 믿기에 사업을 하면 성공할 거라 착각한다. 결과는 실패다. 내가 지금껏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아니다. 예전에 나를 포함한 대다수 인간의 착각이다. 진짜 독한 마음을 먹는 경험은 죽음 직전에 가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운 후 실패하고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펼치는 일을 반복한다. 내가 심리학을 배우고 내린 결론은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그런 똑똑한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표라는 추상적 개념을 뇌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상처를 핥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애초 잃을 게 없었다. 그야말로 바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결정론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니다.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의식을 역행자의 주요 키워드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나 상대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건지어진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진짜 본성과 작동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뭔가 되고 싶으면 나 스스로를 믿기보다 환경 설정을 더 중시했다. 내 머리를 믿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을 이해하는 것에 투자했다. 인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한다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챕터 4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늦은 밤 골목길을 걷다 노트랗게 걸린 주황색 가로등을 보면 나방들이 몰려있다. 그 안을 보면 이미 죽은 나방들이 있다. 어릴 적엔 그게 이상했다. 왜 나방들은 저기 가서 죽을까? 불나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빛을 좋아하는 나방들은 빛이 나오는 곳을 향해 날아간다. 빛을 향해 나는 특성 때문에 점점 불을 향해 날아가게 될 뿐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을 본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멍청하게 판단을 할까? 유전자의 오작동 때문이다. 챕터 5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권투 선수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한 명씩 불량배를 무찌를 때마다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 선수는 어린 시절 훈련으로 쌓은 근력과 체력, 기술 등으로 일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솔직히 나는 현재 세상이 이 보상금을 받는 권투 선수의 삶보다 쉽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권투 선수가 운동을 해둬서 신체 최적화를 이뤄내면 그것으로 돈을 벌며 살듯 인간 또한 한번 뇌를 최적화해두면 평생 앞서 나갈 수 있다. 심지어 불량배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약해지며 시간과 돈을 1대1로 맞바꿔야 하는 한계를 가진 권투 선수보다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진다. 최적화를 해둔 뇌는 날로 뇌가 업그레이드되며 나이 먹을수록 더 강해진다. 뇌를 최적화해두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 있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띄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높아진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 뇌를 최적화함으로써 뇌 자동화를 완성시켜야 한다. 20살 때 종교가 없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영어 영역이 문제였다.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다. 독해력뿐 아니다. 어릴 적 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잘못해 낭패를 봤다. 20대 중반부터 예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패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뇌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빨리 처리한다. 기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전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뭔가가 변했다. 뇌를 복리로 성장시킨다면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뇌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걸 입증했다. 노먼 도이지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뇌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 공간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시각장애인의 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큰 해마를 갖고 있는 게 확인됐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 IQ가 높아지는 것이다.
뇌의 복리 개념을 설명하겠다. 복리의 힘은 대단해 10억 원을 매년 20%씩 불릴 경우 20년이 지나면 383억 원이 된다. 워런 버핏은 196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1%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복리로 누적되어 182만 %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내가 21살 적에 파격적 성장을 이룬 것도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래 지식이 100이었다고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딱 1%의 지식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자. 그렇게 1년에 12권씩 읽었다면 10년 뒤에는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 333.3배가 된다. 겨우 한 달에 한 권 읽었을 뿐인데도. 그런데 당신은 1년 남짓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 새로 들어온 지식이 좀비가 돼서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고 다시 그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는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뇌 속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식 발달은 복리로 이루어진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이런 사람들은 책뿐 아니라 신문도 잘 안 읽는다. 그런데 평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책이든 쉽게 소화한다. 그러니 언제고 또 책을 집어들고 고급 정보를 얻는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독서 양극화는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적부터 독서를 해야 한다. 젊을 적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다가 60세가 되어 복리 저축 상품에 가입해봤자 혜택을 보지 못한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몇 년 전 내 유튜브를 보고 자극받아 추천도서 5권을 읽은 사람들은 일종의 안경을 얻었을 것이다. 그 책들을 추천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그 뒤로 자기 생각의 오리를 인식하고 클루지, 사람을 지배욕, 자극욕, 안정욕 타입으로 구별하고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뇌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정리하는 뇌. 나도 클루지를 읽은 후로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서 무수한 클루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나는 아마 평생 클루지 안경을 쓰고서 클루지들을 없애면서 살 것이다. 누구든 인생 초기에 이런 좋은 안경을 갖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혜택을 본다. 20살 때부터 뇌의 복리저축을 실현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동갑 30살과 차원이 다르게 된다. 뇌 최적화 1단계 투투 전략. 늦은 나이에 철학과에 입학한 나는 늘 같은 과 동기들에게 왜 영어 공부 안 하느냐 소리 들었다. 당시 나는 1학년부터 2학년 겨울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몰두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수많은 자서전과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결론을 내었다. 나는 토론 동아리와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했다. 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토론은 소음에 가려진 신호를 찾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10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 자유로워졌고 또래 가운데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투투 전략을 실천했다는 것이다. 천재들은 글쓰기를 즐겼다. 그들이 천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뇌를 가졌기 때문이다. 몸의 코어 근육을 발달시킨 사람은 어떤 스포츠든 잘할 수 있다. 근육을 단련하듯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투투 전략은 가장 좋은 뇌 최적화 방법이다. 투투 전략이란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2년간 투투 전략을 실천하여 24 겨울에 첫 사업을 성공시켰고 매월 순수익 3천만 원을 벌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한 길을 고르면 된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뇌의 일부만 사용한다. 하지만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 우리는 독서할 때 그 내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다. 뇌는 실제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뇌신경망이 촘촘해진다. 글쓰기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얼마 전 20대 초반에 매달 3천만 원 버는 사업가를 만났다. 이 친구는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자기는 글쓰기를 했고 덕분에 똑똑해졌다고 한다.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자청이 투투 전략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두 문단이라도 글을 써보는 사람은 달라진다. 2년간 2시간씩 글쓰기와 독서를 해라. 나머지 시간에는 놀아도 좋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발달한다. 인생은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귀해지는 것이다. 나 또한 매일 책을 읽으면 최고가 될 거란 걸 안다. 하지만 게을러서 그렇게 하진 못하고 있다. 대신 일주일에 하루 30분만 책을 읽자. 이것만 해도 상위 5% 안에 든다. 라고 생각하며 10년을 보냈다. 그 결과 나는 최악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다. 뇌 최적화 2단계 오목이론. 오목은 수만 잘 두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투투 전략은 가장 좋은 첫 수였다. 투투 전략은 지능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었고 이후 어떤 지식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두었던 수는 상담이었다. 8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수는 마케팅이었다. 마케팅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 실력을 갖게 되었다. 2019년부터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덕분에 우리 회사 규모 정도로는 절대 뽑을 수 없는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고 덕분에 다음 수로 여러 회사를 늘려갈 수 있었다. 또 이런 바탕을 가지고 지금은 책을 쓴다. 책이 잘 된다면 내가 둘 수 있는 수는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수를 둘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벌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당신도 자신의 수를 놓아라. 정말 가진 게 없다면 카카오 대리운전을 해라. 카페 알바든 뭐든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어라. 대리운전을 할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지 말고 화술책을 독파하고 운전을 해라. 손님이 말을 걸면 배운 걸 써먹어봐라. 현실이 쉽다는 게 아니다.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인다. 본능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살면 반응만 하며 살게 된다. 유전자가 본능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궤도 위를 걷다가 죽을 것인가. 본능을 거슬러야 한다. 계속 미래를 그리며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그리며 본능을 억누르는 사람만이 운명을 거스른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가? 수를 두기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라. 생각나는 게 없다면 내가 두었던 수를 고려해보라. 야근이 있는 회사보다는 100만 원 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라.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여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 1시간 책을 읽어라. 알바를 두탕 뛰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를 그만두고 책을 읽거나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라. 뇌 최적화 3단계, 뇌를 증폭시키는 3가지 방법. 게임에는 120% 능력치 상승 같은 마법이 등장한다. 그렇게 뇌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겠는가? 나는 뇌와 인간의 인지 메커니즘에 대한 책을 읽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복리 뇌 만들기, 투투 전략, 오목이론 등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뇌는 생존만을 위해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만 작동하려 하지만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게 불리하다. 이 게으른 뇌를 어떻게든 깨우고 새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생각들이 구현되도록 만들고 다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 뇌를 자극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 이것은 뇌의 새로운 배선을 까는 것이고 새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과 별도로 거기에 강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이 활성화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앞에서 나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독서 뇌를 만드는 게 비슷하다고 했다. 앞서 말한 이론들은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뇌는 다시 거기에 적응한다. 이때 필요한 게 뇌 자극이다. 1. 안 쓰던 뇌 자극하기.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까? 수많은 분야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통찰력이라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될 때 발휘하는 사고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온다. 이때 상식적으로는 경영학 책을 읽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 삼국지 같은 역사물이나 다큐 유튜브를 보면 해결책이 떠오르게 된다. 2. 안 가본 길 걷기.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낀다. 운동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우울증을 치료한다. 뇌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머리가 좋은데 운동을 안 하는 친구를 보면 탄식이 나온다. 나는 모든 운동을 섭렵했는데 더 빠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를 높이며 창의성과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당신이 투투 전략과 운동 2가지만 얻어가도 성공이다. 운동화 신은 뇌의 저자들에 따르면 뇌에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 나는 산책을 권한다. 특히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 좋다. 여기에 더해서 운행 노선을 모르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기, 새로운 차 운전, 새로운 음식 도전하기, 새로운 길 산책하기, 새로운 장르의 음악 듣기 등을 해보면 좋을 듯하다. 3. 충분한 수면. 21살에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잠에 대한 책도 많이 봤다. 그때는 독서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잠을 좀 적게 자도 괜찮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수면에 대한 책을 보고 나서의 결론은 잠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낮잠도 30분 이내로 자면 좋다.
그리고 장기 기억화를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좋다. 잠에서 깼을 때 문제의 해답을 찾기도 한다.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잠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멍때리기이다. 여행 가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샤워하는 것 등을 몽상 모드로 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런 걸 아까워한다. 나는 반대다. 이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다.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지식을 통합하거나 정리해준다. 나도 종종 1, 2주간 해외에 나간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책을 만남으로써 뇌 최적화를 이해했다.